노후 자금 3억을 털어 아들네 신혼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간 저에게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남의 집에 예고도 없이 오는 건 실례예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대로 철저한 남이 되어주마. 저는 그 길로 무료 육아와 가사 도우미 노릇을 딱 끊고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워라. 그게 너희가 말한 남의 규칙이다라고요. 그러자 콧대 높던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주도로 떠나버린 저에게 3개월 뒤 아들 부부가 무릎 꿇고 찾아왔는데요. 과연 저는 그들을 받아줬을까요? 며느리를 참교육한 저의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송파구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오전 9시의 햇살은 제 인생의 황금기를 비추는 조명과도 같아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박명숙이라고 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35년간 몸담았던 초등학교 교단에서 내려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죠. 남들은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이 적적하지 않냐고 묻곤 하지만 천만에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기다려온 보상의 시간이랍니다. 뻣뻣한 관절을 달래가며 요가 매트 위에서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면 갓 내린 커피 향이 온 집안을 채우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실 거예요. 오후가 되면 교직 동기들과 단골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떠는 게 제 일과인데 우리는 입을 모아 말하곤 하죠.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요. 자식들 다 키워내보냈고 평생 얽매였던 직장에서도 해방되었으니 남은 건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과 얼마간의 연금뿐이라고 서로를 축하해주면서요. 낡았지만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노후를 준비해둔 저는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즐기는 우아한 할머니였을 거예요. 적어도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평화롭던 저녁 시간을 깬 건 아들 지훈이의 전화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35살 먹은 제 아들 지훈이는 지방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말이 좋아 교수님이지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불안한 처지라 늘 제 마음에 묵직한 돌덩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다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주말에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어미의 직감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답니다. 단순히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오는 들뜬 목소리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으니까요. 주말 저녁, 긴장된 표정으로 현관 들어선 아들 뒤에는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며느리가 될 오유나였어요. 32살이라고 소개한 유나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90도 인사를 올렸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가 제 낡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차를 내오기가 무섭게 지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유나가 임신 8주 차라고 당장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칠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참으로 모순적인 감정이 교차했죠. 하지만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계산기였고 그 냉혹한 숫자는 곧 제 통장을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서울에 미친 전세가는 시간 강사인 아들과 중소기업 사무직인 며느리의 월급으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출 이자조차 버겁다며 한숨을 쉬었고 옆에 앉은 유나는 불룩하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무언의 압박이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만약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갓 태어날 핏덩이 같은 손주가 곰팡이 피는 반지 하나, 좁은 빌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죠.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망설이던 그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평생을 칠판 분필 가루 마셔가며 모은 연금 저축과
남편이 저 혼자라도 편히 살라며 남겨주고 간 생명보험금을 깨야 했거든요. 도장을 쥐고 있는 제 손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엄마였나 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번만 도와주면 너희끼리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을 받으면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아들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쏟아부었죠. 통장에서 숫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마치 제 팔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결혼식 날 화려한 조명 아래 혼주석에 앉아 있는 저는 겉으로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식을 마치고 패백실에서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덕분에 서울에서 번듯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생 효도하며 은혜를 갚겠다고요. 그 젖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잠시나마 불안함을 잊고 싶었고, 내가 무리해서라도 아이들 길을 살려준 게 잘한 일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그 눈물이 감격에 겨운 진심인지 아니면 호구 잡은 시어머니에 대한 안도감인지 그때는 미처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결혼 비용 명세서를 정리하는데 재탄이 줄어든 통장 잔고가 제 현실을 차갑게 일깨워 주더군요. 전세금 3억 원의 예식 비용, 혼수 지원까지 합치면 제 노후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셈이었죠. 그래도 아들 부부가 행복해하면 그만이라고,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밥은 굶지 않을 거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 그리고 제 평화롭던 은퇴 생활이 이제 막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저 아들 부부가 잘 살기만을 바라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어리석고도 슬픈 기도를 올리며 잠자리에 들 뿐이었죠. 집안의 정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도윤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거든요. 핏덩이 같은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뭉클함이란, 제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현실은 냉혹한 계산서와 함께 다시금 제 목덜미를 잡아채기 시작했죠. 출산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며느리 유나는 강남에 유명하다는 산후조리원 팸플릿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제 눈치를 살피는 척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더군요. 친구들은 다 그곳으로 가는데 자기만 빠지면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다나 뭐라나. 2주 이용료가 무려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지만 기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제 지갑은 또다시 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조리원에 들어가는 날, 카드를 건네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유나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밝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몸조리 제대로 하게 생겼다며 호들갑을 떠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제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 전락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돈만 조금 더 쓰면 될 줄 알았지, 제 남은 인생의 시간과 자유까지 저당 잡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도윤이가 100일 잔치를 막 끝냈을 무렵이었나 봐요. 유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게 바로 그 지옥의 서막이었죠. 병원에 급하게 예약 진료를 잡아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며 딱 이 시간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며느리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고 유나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이 시간이면 금방 돌아올 테니 오랜만에 손주 재롱이나 보자고 가볍게 생각했던 저는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연락 한 통 없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을 훌쩍 넘겨 돌아온 유나는
병원 진료가 늦어진 게 아니라 마치 쇼핑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양손에 짐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더군요.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다며 혀를 쏙 내미는 그 태도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시어머니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는 뻔뻔함이 깔려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와줘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손주 앞이라 큰 소리 내기 싫은 마음이 겹쳐 그저 고생했다는 말로 넘어가 버린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답니다. 그날의 그 이 시간이 바로 며느리가 제 인내심의 한계를 간보는 첫 번째 테스트였다는 걸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한번 뚫린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서 처음엔 병원 핑계였던 것이 점차 문화센터 요가 수업으로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미용실 방문으로 그 이유가 다양해지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 약속은 슬그머니 두 번이 되고 급기야 주3, 사회로 늘어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정작 은퇴 후의 여유를 즐기려던 제 요가, 수업과 친구들과의 커피 타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제 무릎 위에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손주 녀석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어르고 달래다 보면 교직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손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아들 녀석에게 넌지시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엄마가 손주 보는 낙으로 사시는 거 아니냐며 남들은 봐주겠다고 해도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엄마는 복 받은 줄 알라는 그 무심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아들은 자신의 아내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니는 동안 늙은 어미가 관절에 파스를 붙여가며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나 봐요. 자식들 편하자고 시작한 일이 결국 제 뼈와 살을 깎아먹는 고역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행여나 내가 안 봐주면 아이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아침 아들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약속된 시간보다 또 늦게 들어온 유나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실 소파에 그대로 대자로 뻗어눕더군요. 저는 아이를 업은 채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아이는 에어컨 바람을 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꼴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죠. 점심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며 냉장고에 남은 삼계탕 좀 데워달라는 그 당당한 요구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인지 아니면 돈 한 푼 안 받고 일해주는 입주 가사 도우미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녀의 태도에는 존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배고프다니 어쩌겠어요.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려주었고 유나는 게 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다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소파로 기어가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답니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손목이 시큰거려서 설거지를 못하겠다며 어머님이 좀 치워달라는 그 뻔뻔한 부탁에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10kg가 넘는 아이를 안고 있었던 제 손목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감각조차 없는데 고작 요가 몇 동작하고 온 젊은 며느리가 손목 타령을 하다니요. 결국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통 앞에 선 제 등 뒤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더군요. 차라리 돈이라도 받는 남이라면 싫은 소리라도 하고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이라도 놓을 텐데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굴레가 저를 꼼짝 못하게 따매고 있었어요.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제 한숨을 섞어보내며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그 아이에게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지독한 육아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상 제 남은 인생은 그저 며느리의 시녀 노릇이나 하다가 초라하게 저물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거실이 애박에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며느리의 독박 육아 요구에 시달리다
모처럼 제 집에 머무는 날이었는데 청소를 하려고 보니 거실 한 구석이 묘하게 허전하더군요. 제 지난 생일에 교직 동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해준 최신형 로봇 청소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현관문은 멀쩡했고 귀중품 서랍도 그대로였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유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청소기의 행방을 묻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대답은 제 말문을 턱 막히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은 기계치라 어차피 그런 최신 가전은 잘 다루지도 못하시지 않냐며 자기네 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왔을 때 가져갔다는 말을 무슨 날씨 이야기하듯 천연덕스럽게 하더군요. 어차피 구석에 박혀 있어 안 쓰는 물건 같길래 챙겼다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청소기가 아니라 제 친구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고 무엇보다 엄연히 제 소유의 물건이었는데 말이죠. 내 물건을 왜 네가 판단해서 가져가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혹시나 이 일로 아들 부부 싸움이라도 날까봐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삼키며 알겠다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어요. 속이 문드러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내 집 물건 하나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는 제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답니다.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퇴근 시간 무렵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 유나가 제가 담근 김치랑 장조림이 먹고 싶어서 입덧 아닌 입덧을 하고 있다며 사먹는 반찬은 조미료 맛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 로봇 청소기 사건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염치도 없이 반찬 타령을 하는 며느리가 얄밉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미련한 어미의 마음은 또다시 약해지고 말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봐서 이틀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배추를 절이고 고기를 삶아야 했어요. 관절염이 도진 무릎에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양손에는 김치통과 반찬통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든 채 저는 집을 나섰답니다. 택시를 타면 편하겠지만 이미 바닥난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몇만 원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굳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실었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김치 냄새가 새어나올까 바가방을 꼭 껴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가는데 문득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네 식탁에 제가 만든 반찬이 오르면 맛있게 먹을 손주와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제 이마와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줄 아이들을 기대했는데 인터폰 화면에 뜬 며느리의 표정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화면 속 유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잔뜩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애미야, 김치랑 반찬 좀 해왔으니 문 좀 열어보라고 말하자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집골이 말이 아니라서 손님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손님이라니요. 제가 손님인가요? 저는 그저 현관에 반찬만 두고 갈 테니 문만 잠깐 열어달라고 사정하듯 말했죠. 하지만 유나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거라며 남의 집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엄청난 신뢰라고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달라는 그 말 끝에 묻어나는 경멸 어린 뉘앙스가 제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남의 집, 그래요. 며느리는 분명 남의 집이라고 했어요. 제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마련해준 그 집이 제 아들과 손주가 사는 그 공간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침범해서는 안 될 철저한 타인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는 가족이고 어머니였던 제가 반찬을 싸들고 찾아간 순간에는 예의 없는 불청객이자 남이 되어버린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인터폰 화면은 매정하게 꺼져버렸고 저는 닫힌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서 들고 온 반찬 가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바닥에 놓인 김치통과 장조림통이 마치 버려진 제 자존심 같아서 차마 다시 들고 갈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다시 몸을 실었어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낡은 옷차림을 한 초라한 노인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의 집에 예의도 없이 찾아왔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강조한 그 남이라는 단어가 제 뼈에 사무치도록 박히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는 없다고, 네가 원하던 그 남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캄캄한 거실에 앉아 있으려니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에 예의도 없이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던 그 날카로운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은 마르고 정신이 오히려 차갑게 맑아지는 기묘한 경험을 했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착취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를 맡기거나 돈이 필요할 때는 세상 둘도 없는 가족이라며 어머니를 찾더니 정작 제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갔을 때는 불청객 취급을 하며 남이라고 선을 긋는 그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밀어내는 그 비열한 이중잣대에 저는 그동안 멍청하게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거실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엎어버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던 그 남이 되어주마. 철저하고 완벽한 타인이 되어서 네가 말한 그 규칙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주는 해방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었어요. 화면 가득히 채워져 있던 손주 도윤이의 사진을 지우고 지난번 제주도 여행 때 찍었던 푸른 바다 풍경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었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음으로 돌려버렸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어머니가 단단히 삐지신 모양이라고 며칠 지나면 반찬 싸들고 다시 오실 거라며 킬킬거리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갈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가 만들어다 바칠 김치와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무료 육아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겠지만 이제 그 서비스는 영원히 종료되었다는 걸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답답한 속을 풀러 오랜만에 교직 동기들과의 모임에 나갔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다들 찻잔을 내려놓으며 분통을 터뜨리는데 어떤 친구는 식탁을 내리치며 당장 짐 싸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언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버릇을 고쳐놔야 해.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을 때는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두려웠지만
이렇게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러 제 입에 맞는 가장 비싼 과일과 와인을 샀는데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소비가 이렇게 짜릿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드디어 결전의 화요일이 밝았어요. 그날은 유나가 도윤이를 맡기기로 약속된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기를 돌리고 이유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겠지만 그날의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답니다. 화장대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린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었어요. 현관 도어락에 건전지가 짱짱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소에는 시끄러워서 줄여놓았던 인터폰 벨 소리를 가장 크게 키워놓았죠. 오늘은 제가 며느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던 프라이버시와 예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날이자 남의 규칙을 실행에 옮기는 역사적인 날이 될 테니까요. 시계바늘이 약속 시간을 향해 갈수록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창밖을 보니 며느리의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유모차를 꺼내고 아이를 안아들며 당연하다는 듯 저희 동라인으로 걸어오는 유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답니다. 어서 와라. 네가 만든 그 룰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 것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곧 울리게 될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마저 느껴지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화요일 오전 11시 거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정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어요.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유모차를 밀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던 며느리 유나의 모습이 사라진 지 몇 분이 지났으니 이제 곧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올 차례였죠.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유모차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저희 집 현관 도어락 덮개가 열리는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삐삐삐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지만 결과는 경쾌한 개폐음이 아닌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죠. 띠리릭 띠리릭. 당황한 듯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나는 그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 있었겠죠.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딩동, 딩동, 딩동. 평소 같았으면 벌써 문을 열고 나가 손주를 받아 안으며 어서 오라고 반겼겠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어요. 화면 속 유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도어락이 고장났다고 생각했는지 핸드폰을 꺼내 들려다 다시 벨을 누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떨리지 않는 차분한 손길로 수화기를 들었답니다. 누구세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냉정하고 차분했어요. 인터폰 너머의 유나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색하며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어머님, 저 유나예요. 도어락이 고장났나 봐요.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애 데리고 와서 힘들단 말이에요.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한 그 말투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준비해 두었던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했죠.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나 지금 바쁘다. 제 말에 유나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바쁘시다니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제가 도윤이 맡기는 날인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늦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열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듯 화면을 응시하며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답니다. 유나야, 기억 안 나니? 지난번에 네가 그랬지 않니? 남의 집에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이야. 나는 네가 가르쳐준 그 프라이버시라는 걸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니 나도 남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구나. 약속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렴. 나는 지금 내 시간을 보내느라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 속 유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이더군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겠죠. 어머님, 지금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애 데리고 현관 앞까지 왔는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유나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꺼버렸죠. 검게 변한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쳤는데 그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후련해 보였답니다. 복도에서 한참이나 웅성거리는 소리와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식어버린 차를 마셨어요.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고 유나는 결국 씩씩거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서늘한 해방감이 밀려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이 되는 기분이구나. 타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내 집의 주인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폭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유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애 데리고 간 사람한테 문전박대가 말이 돼요. 유나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요. 아들은 며느리의 하소연만 듣고 저를 몰아세우기에 바빴죠.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화난 목소리에 기가 죽어 변명부터 늘어놓았겠지만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낮에 며느리에게 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답니다. 지훈아, 잘 들어라. 너희는 그동안 필요할 때만 나를 엄마라 부르고 귀찮고 간섭받기 싫을 땐 남 취급을 했지. 돈이 필요하고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땐 가족의 도리를 운운하고 내가 반찬 싸들고 갔을 땐 프라이버시를 따지며 남의 집 예절을 따지더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가 가르쳐준 대로 살기로 했다. 너희 말대로 우리는 엄연히 다른 가정이니 각자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는 게 맞지 않겠니?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워라. 그게 너희가 그토록 강조하던 남의 규칙이다.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엄마, 그렇다고 애를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대기를 박았어요. 나는 당분간 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내 집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헛걸음하지 말고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마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거니까. 그리고는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차단 목록에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추가했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차단됨이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캐리어 하나만 달랑 끌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제주도였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발 아래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저 빽빽한 아파트 숲 어딘가에서 지금쯤 지옥을 맛보고 있을 아들 부부의 모습이 상상되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바람은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해안도로를 따라 걷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혼자만의 만찬을 즐겼죠.
평소라면 돈 아깝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을 비싼 갈치조림도 시켜 먹고 예쁜 카페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추천해준 그림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서툰 솜씨지만 캔버스 위에 제주의 푸른 바다를 담아보기도 했답니다. 붓을 든 제 손은 더 이상 걸레를 짜느라 거칠어진 손이 아니라 예술을 창조하는 손이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느새 생기가 돌고 있었고 잃어버렸던 웃음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반면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 풍경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어요. 제가 떠난 빈자리는 그들에게 거대한 재앙이었을 테니까요. 독박 육아에 익숙하지 않은 유나는 하루 종일 우는 아이와 씨름하느라 머리는 산발이 되었을 것이고,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배달 음식, 쓰레기들 사이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겠죠. 훔쳐가듯 가져갔던 로봇 청소기는 고장이 났는지 구석에 처박혀 있을 테고, 밥솥에는 말라 비틀어진 밥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서로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고성을 지르며 부부 싸움을 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라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들은 제가 베풀었던 희생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공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숨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된 꼴이었죠. 제주도의 밤바다를 거닐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혹독한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된 셈이에요. 파도 소리가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주머니 속에서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당분간은 이 평화로운 고립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제 발로 기어올 때까지 제 마음의 문은, 그리고 제 집 현관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테니까요.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예전에 위축되고 지친 시어머니 박명숙이 아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한 새로운 박명숙이 되어 있었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3개월 내내 차단해 두었던 아들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어머니, 집에 돌아오셨다는 얘기 이모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불쑥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녀석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방문 허락을 구하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느껴져 씁쓸했답니다. 며칠 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찾아온 아들 부부의 몰골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어요. 훤칠하던 아들은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해 까칠했고 늘 세련된 모습을 자랑하던 며느리 유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어 한눈에 봐도 그간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유나는 제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라며 오열하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아들 녀석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고 있었죠. 유나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로봇 청소기가 들려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제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우는 며느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면서 며느리를 달래주었겠지만 제주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단단해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답니다.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어요. 너희들의 사과는 진심이라고 믿고 받아주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말이죠. 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여행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가족 관계는 원치 않는다고 못을 박았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토를 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처분만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 계약서를 구두로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첫째, 우리 집 방문은 최소 3일 전에 미리 예고하고 내 허락을 받을 것.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날 것. 둘째, 도윤이 육아는 전적으로 너희 부부의 책임이며 내가 가끔 봐주는 건 호의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으며 내 재산은 오로지 나의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해 쓰겠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지덕지하며 제 조건에 동의했어요. 그들은 이제야 저를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무료 봉사자가 아니라 존중하고 예우를 갖춰야 할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제 집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돌려준 로봇 청소기는 제 주인의 곁으로 돌아온 게 기쁜지 윙윙거리며 부지런히 거실 바닥을 누비고 있었죠. 저는 새로 등록한 유아교실에 갈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는데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확인해보니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는데,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도윤이랑 같이 찾아뵈어도 될까요? 시간 안 되시면 다음 주에 뵙고요. 라는 아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내용이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말 약속 따위는 다 취소하고 오라고 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판을 두드렸죠. 이번 주는 선약이 있어서 바쁘구나. 다음 주에 보자꾸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서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타인으로서의 명확한 거리를 지키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마주한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고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자유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견딜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남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기도 하죠.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결국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어요.